네, BBS 뉴스와 사람들 우리 정동영 대표님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동영 대표님 설날 이제 첫날인데 대표님의 어린 시절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어린 시절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정동영 대표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전뭐 유복하게 소년 시절은 자랐는데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청년 시절을 좀 고달프게 네. 살았지요. 산골에서 회문산이라고 있어요. 산골이면 전라북도에 가면 전라북도 어디쯤?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순창 고추장 있는데. 예.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네. 아들만 9명을 낳았어요. 와, 요즘 같으면 뭐 최고의 우리 국가 애국자시네. 딸을 하나도 못 낳으셨는데 네. 근데 제가 5번째 아들인데요. 네. 제가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 전쟁이 끝난 날이었어요. 휴전 협정 1953년 3년 7월 27일 어. 오전 10시에 휴전 협정이 사인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뱃속을 아. 나왔어요. 대석이도 듣고 나오셨군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위에 형 넷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좌가 우를, 우가 좌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네. 비극의 시간에, 비극의 계절에 저희 집도 그러니까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무튼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런 아픔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보면 우리도 이제 보면 여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보면 저희- 제삿날이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선친께서는 우익이셨어요. 예, 예. 우익. 예. 뭐 대한 청년단 뭐 활동도 네. 하시고 네. 뭐 그래서 6.25가 났을 때 면장을 하셨어요. 25살인가 면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뭐 청년. 청년 때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아까 좌가 우를 우가 좌를 뭐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 현장이 그러니까 회문산이라는 산 밑에 마을인데 회문산이 그 지역에 빨치산 사령부가 있던데 전라북도 도당 사령부.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 남노당 뭐 아무튼 남조선노동당 그렇죠. 남부군이라는 네. 소설이 있었는데 네. 다큐멘터리 네. 그 배경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저 어린 시절부터 어떤 동네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 집에 놀러 가면 엄마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동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철들고 나서 이게 비극의 땅이구나 하는 걸. 그 제주 4.3 사건, 여순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도 보면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땅에 날 곳곳에 피 흘린 그런 그리고 얘기가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을 못 하고 지내온 아픔의 그러니까 역사. 이념이 뭔지 네. 정치가 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명은 우주와 같잖아요. 그 우주를 그렇게 많이 파괴하고 가슴 아픈 적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세월을 걷어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 되면 이제 세배를 어른들한테 올리잖아요. 예. 추석은 이제 조상님에게 이제 오곡백과를 잘 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고 설날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주변 이웃분들한테 세배를 하는데 아름다운 풍속이죠. 정말 이런 대한민국이 아마 이런 풍속은 세계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공동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근데 이제 지난 세대에 많이 파괴되고 이제 뭐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전부 칸막이가 된 삶인데 다시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공동체 복원의 단서가 이 명절 문화예요. 설날, 추석날 또 뭐 또 가족들 이렇게 뭐 제사 모임이라든지 생일 모임이라든지 이런 가족 단위에서 점점 이웃 간의 그런 공동체 회복이 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때 이렇게 세뱃돈도 좀 많이 주셔보셨어요? 받아보기도 하고. 예, 뭐 저 이제 집안 조카들도 많고 그러니까 세뱃돈 준비해야죠. 그 어머니께서 우리 정동영 대표님을 키울 때 정말 주변 그 경제 환경이 이렇게 썩 녹록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의 사다리 덕이었어요. 저는 산골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전주로. 순창에서 전주로. 그쵸 유학이죠. 그래서 예. 전주에서 초등학교 나왔고 거기서 중학교 다녔고 전주 초등, 전주 북중, 그다음 전주 고등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온 거니까 교육의 사다리가 그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교육의 사다리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점에서 지금 국가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돈 없는 사람도 부모가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이 꿈이 있으면 그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이걸 복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막 이런 말 맞고 한 명만 키우면 집안이 대성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은 다섯째로 어렵죠. 태어났지만 첫째 역할을 다 하고 동생분들도 지금 다 뭐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갔지요. 네. 그때 그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동복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대성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대학에 왔는데 제가 유신 학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체제를 선포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회수한 거지요. 그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반열로 추락했구나. 청년의 피가 끓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학과 다니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최초로 대학 2학년 때 유신 독재 철폐를 외치는 데모를 하다가 마포 경찰서에서 바로 앞에 바로 있네요. 앞에 우리 그래서 한 달 유치장에서 뭐 살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3학년 때는 이제 민청 학년 사건이라고 그 유명한 또 사건이죠. 예,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 거쳐서 서대문 형무소 뭐 몇 달 고생했지요. 그러고 나와서 강제 징집. 뭐 청년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어둠의 터널,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어둠의 시대와 나름대로 그 학교 다닐 때 좀 빨간색도 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대 MBC 기자 글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취직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포용적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아까 집안 얘기하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뭐 이제 그 동네에서 아들이 툭하면 유치장에 가 들어가 있고 툭하면 어디 구치소에 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 아프시겠다. 그 아들 버린다고 빨리 서울로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뭐 집 팔고 논 팔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한양대 그 뒷비탈에 사근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동네 분들이 그 아동복을 만들어서 바지, 치마 이런 거 만들어서 평화시장에 납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거 했었어요. 한 10년쯤 했죠. 그럼 직접 이제 가서 또 그래서 필요할 제가 때도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하루는 저녁에 새벽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오고 뭐 그러는데 새벽이 5시쯤 되면 나가세요. 이제 저 그렇죠. 밤새 만들었던 이제 옷보따리 들고 이제 77번 시내버스를 그 사근동에서 타면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려서 평화시장을 가시는데 하루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그때 차장이 있었어요 버스에. 그렇죠. 오라이 하는 그런 보따리 들고 타는데 뭐 새벽부터 뭐 보따리를 들고 타느냐고 밀쳤나 봐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동그라지셨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멀쩡한 아들 녀석은 누워 자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보따리 들고 시장에 다니셨다는 게 너무 정말 죄책감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시장 이제 배달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그 아동복 봉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평화시장에 가면 저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예,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7, 80대 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뭐 통일상가 이런 데 가면 제가 이제 오후에 수금 가요. 이제 예상 줬던 거 아니 물건 갖다 놨으니까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또 늘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수금이 안 되면 어디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가 마땅찮아요. 통로는 뭐 사람 하나 둘 지나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2층 올라가는 그 철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시간 보내야 하니까 뭐 문고본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책 읽고 근데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저 정 의원이 그때 학생 때 저 계단에 앉아서 맨날 책 읽고 그랬어. 뭐 참 그분들 보면 참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죠. 추억이 찡하지요. 같아요. 찡하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얼마 전에도 저 청계천 그 공구 상가 네. 거기 지금 난리예요. 뭐냐면 전부 재개발 그렇죠. 정비한다고 철거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정말 100년 가계 특별법이 필요한 데거든요. 추억도 많고 정말 서울 아니, 거기 시민과의 10년, 20년 장사한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대부분 4,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거기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다 깎아내고 만들어낸 동네거든요. 거기에 장인들, 직인들, 상인들,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고층 주상복합 빌딩 짓는다는 건 그거는 박원순 시장 철학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인분들, 장인분들하고 만나서 100년 가게 특별법 운동을 합시다 해서 그저께 운동본부도 같이 출범시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이제 겨우 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요. 말하자면 땅 주인, 건물 주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그 땅에서 땀 흘리면서 그 지역의 가치를 일군 세든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무조건 땅 주인의 권리만 최고고 무조건 그냥 쫓아내서 밀어버리고 하는 그런 개발, 그런 폭력적 개발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또 정용 대표님하고도 그런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더욱더 소중한 느낌을 더 받겠네요. 예, 청계천에 한 5만 명 돼요. 거기 일대 세운상가. 거기를 제조 문화 산업 특구로 해서 충분히 그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관광 자원도 될 수 충분히 있고요. 관광용 되고. 서울을 치매 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츠하이머 도시. 역사가 없다. 안 보인다. 다 600년 됐다고 개발해버리네. 그러는데 100년 전 역사가 어디 있고 200년 전 게 어디 있냐. 불과 몇십 년 전 것도 전부 다 밀어버리고 쓸어버리는데 바꿔야죠. 네. 이제 우리 정동용 대표님이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방송 기자, 앵커 정동영 이랬는데 사실 제가 그때 기억한 게 저도 그 현장에 가 있는 삼풍백화점 시절에 어떻게 원고 없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생방을 연결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풍 얘기를 해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전국 부장이었는데 그 보도국장이 자네가 좀 현장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밤 9시 임박해서 갔는데요. 거기서 뭐 철야로 몇 시간 방송을 했죠. 근데 정말 저는 이 잔해 더미에 시멘트 잔해 더미 아래 깔려 있는 그 안에 혹시 생명들 살아있는 분들의 심정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저분들 한 분이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냥 보도 기자로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충격도 받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때 그 육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캐내기 위해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호텔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60대 재벌 그룹들에게 비자금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돈놀이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락가락한 가랑비와 막히는 교통 때문에 성묘객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는 무궁화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오늘 밤 8시 10분 카운트다운 제로와 함께 무궁화 위성은 미국 케이프 커나베럴 발사기지를 떠나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자, 어때? 그 당시 현장에 앵커하실 때 그 생생한 목소리인데 오랜만에 들으시죠? 예, 뭐 세월이 참 화살 같습니다. 근데 정치를 안 하고 방송을 계속 했더라면 욕 먹을 일도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때 그 방송 기자가 그렇게 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뭐 독일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라크 뭐 전쟁터에서 바바리코트 있고 그 많은 그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했고 그 직후에요. 선풍 직후에 이제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이 있어서 고민을 한 거지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MBC 노조 창립 멤버입니다. 40여 명의 후배들과 함께 1987년 12월 12일인가요? 그때 MBC 기자 노조를 만드는데요. 그때 방송이라는 건 제도권 언론으로서 청와대 간섭이 너무 심했어요. MBC 공채 몇 기죠? 제가 13기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언론으로서 기자로서 제대로 자유 언론을 구가하려면 정권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대중 총재의 제안에 응했던 거죠. 그때 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서 창당해서 그때 이제 뭐 천정배, 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예, 추미애, 뭐 김한길, 정동채, 뭐 젊은 그런 젊은 피 수혈 30-40명의 전문가 그룹들이 그때 들어갔었죠. 그 이후로 사실은 그 후배들 또 동료들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정가에 입문하는 하나의 이제 그 디딤돌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또 방송에 있어서 네. 제가 또 당의장하고 그러면서 영입도 하고 그랬죠. 막차 탄 분이 신경민 같은 앵커인데 그분이 이제 동기신가요? 그때 학교는 고등학교 동기생인데 이제 MBC는 제가 좀 먼저 들어왔고요. 이제 엄기영 앵커도 제가 아하. 좀 불러오려고 네. 했는데 제가 부를 때는 안 왔고 나중에 뭐 참여를 했지만 뭐 그랬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짜 방송인 정동용으로 남았다면 정치인으로 안 들어오고 또 대통령 후보도 하셨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굴곡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편한 길을 놔두고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방송인 정치인 둘 중에 하나인다면 지금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한 것보다 방송을 했으면 조금 더 행복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아마 제 피 속에 아버지께서 지방 정치인이셨어요. 네. 뭐그 시절에 이제 도의원도 하시고 어허. 뭐 국회의원 출마 준비도 하시고 뭐 하다가 예. 48인가 네.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피가 좀 있었다고 네. 보죠. 참 그 저희가 이제 이 보면은 우리 정동영 대표님은 항상 뭔가 좀 개혁을 하려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취재를 하다 보면 말이죠. 예. 정동영 대표님은 멘트라든지 아까도 이제 잠깐 육성을 들었지만 그 어떤 진보성 개혁적 어떤 멘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 보면은 그냥 유지가 아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선거 관련 법 개선이라든지 여러 할 때 어떤 면을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살까? 예, 저는 정치의 출발점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신영달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차라리 뭐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거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정말로 굽은 것을 펴고 그다음에 그늘진 것을 좀 비추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동체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고 정치가 악유다툼 같이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 삶은 곧 정치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좀 아픈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민주평화당이 여러 생각들로 해서 이제 나와서 만들었는데 지지율이 조금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당과 또 바른미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문도 좀 통합의 문도 열어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가장 호남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민주평화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 고민을 많이 해볼 텐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이제 거대 정당, 거대 양당 제도가 70년 온 제도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이 양당제의 폐해를 느끼거든요. 다당제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길을,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7달째인데요. 하나는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선거제도를 바꾸자 해서 그 불씨를 살려냈고, 이제 또 하나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100년 가게 특별법. 그건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을 권리예요. 이것은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법제예요. 그렇습니까? 차지법, 차가법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물산 장려 물산 운동이라고 장려. 일제 시대 때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선도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임대료,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저항 운동이에요. 일본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지법, 차가법. 그러니까 세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법을 왜 조선에서는 실시하지 않느냐. 평양이나 서울에서도 건물주는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건물 세든 사람은 조선 사람이에요. 근데 쫓겨나지 않은 권리를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100년 뒤에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궁중족발 사건 아시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막 임대료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던 걸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니까 결국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 청계천에 있는 그 공구 상가들은요. 몇십 년씩 됐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그 보호 기간을 갱신해도 그건 해당이 없어요. 몇십 년째 장사하고 있는데도 집주인이 재개발해야 되겠다 나가라. 뭐 구제 수단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땀 흘려서 갖고 온 그 가게 주인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제 그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불평등이 줄어야 하는데 불평등이 줄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 땅, 집, 부동산 불평등. 이게 불평등의 7할이에요. 3할은 소득 불평등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집값 땅값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책의 실패예요. 정책이 일부러 조장해 왔어요. 저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분양 원가 공개해라. 그 분양 원가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에 들어갔어요. 제가 법안 냈고 또 뭐 여러 가지 압박과 법안을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해서 묶여 있었고, 그러면 법안 철회하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또 냈다가 철회했다가 뭐 결국 이제 국토교통부가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에서 61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거품을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당 400만 원, 450만 원이면 집 지을 수 있는데 1,500, 2,000. 저 지방까지 다 1,000만 원씩 분양가 받잖아요. 이 거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0년 전에도 자가 보유율이 60%입니다. 10년 전에도 60%입니다. 2019년에도 60%예요. 자가 보유율이 늘질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6%, 100 몇 퍼센트가 넘어요. 근데 한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여섯 채, 여섯 채 가진 사람이 10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장사하는 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 이 거품을 잡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민주평화당이 밀고 오고 있는 실천적 노력이고 가치인데요.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당 구조조에서 누가 이제 같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만큼은 정말 민주평화당의 정책 한다면 많은 또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네요. 지금 얼마 전에도 100년각의 특별법 제정 정책 협약, 청계천에 있는 저 장인들하고 그런 협약식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뭐 설날인데 또 사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여사님 알고 있는데 그 저기 지금 그 정치인 정동영 대표님을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정치적 동지인 우리 사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많이 미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이제 전주 지역구에 살고 저는 이제 여의도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에 갑니다만, 그러니까 집사람은 사실 정치에 지읒자도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뭐 행사체 대신 쫓아다니고 이제 선거와 정치의 이 바닥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주 지역, 그러니까 이제 순천 고추장 유명한 우리 정동영 대표님 태어난 곳 그 지역의 대표성 학교를 다녔던 전주에 저희 전주 불교 방송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정부와 함께 이제 주파수 문제, 나머지 부분은 다 돼 있는데 그 우리 전주 BBS 우리 많은 망공 회원들이 또 있거든요. 올 10,000원 이상씩 우리 BBS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후원금을 낸 데가 만공회입니다. 예. 전주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전주 BBS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그 출신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는데 그런 부분 한번 권선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특히 전북은 저 월자 주자 월주스님. 월주스님 월주스님의 그 공덕이 큰 곳이고 금산사가 또 대찰이고 교구 본사가 또 선운사도 있고 이번에 그 불자들이- 금산사 주지 스님 출신인 예. 원행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이십니다. 그렇죠. 네. 원행 스님이 또 금산사에 계셨었죠. 그래서 그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평화 기독교 방송은 전북 방송이 있고요. 있죠. 또 CPBC 있고. 예. 그래서 불교 방송이 전북에 이렇게 포교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교양과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전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정동용 대표님을 과거에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 보면 호남의 제 그 다음 세대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밀어주셨고 또 지지해 주셨고 그 마음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주 지역 특히 이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그 기가 꼭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불교 예, 방송에서 네. 좋은 또 설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불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에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빕니다. 네, 이 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설 특집으로 보낸 BBS 뉴스와 사람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원을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인 정동영보다는 인간 정동영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동영 대표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설날입니다. 떡국도 많이 드시고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담도 함께 나누면서 설날을 잘 보내시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시면 하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